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 명상과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모두 5번의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스트레스를 반겨라하는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명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상이 종교 영역을 떠나서 이런 일반인들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그 도구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데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만성질환들을 명상이 치료하고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하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이 스트레스를 명상이 어떻게 다룰 수 있나 하는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스트레서와 스트레스 반응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 스트레스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과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심신의 어떤 반응, 결과죠. 이것을 잘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써뜨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스트레스학이 발전을 하면서 스트레스의 원인은 스트레서라고 부르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은 스트레스라고 이제 구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를 위해서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스트레서들은 무엇이 있는가 정리해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인간관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죠. 날씨가 너무 덥다거나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야 된다거나 소음이 많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공해 문제죠. 미세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거기에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환경에 대한 그 조절 능력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이라든가 또는 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실제로 우리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즉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 받았어. 그랬을 때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다 사람 간의 관계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자녀나 또는 동기들이나 직장의 상사들, 부하들, 즉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기도 하고 나의 삶에 보람을 주기도 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트레서는 제가 괄호 안에다가 개인의 욕구라고 했는데 보통 스트레스학 같은 데서는 개인의 욕구를 스트레서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가 명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스트레서, 즉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써놨는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욕구가 없으면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한 욕구는 없을 수가 없죠. 여기서 뭘 우리는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한 개인이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개인의 욕구는 환경이나 인간관계하고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욕구가 좌절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생리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하게 되면은 생리적인 스트레스로 몸이 반응하는 거죠. 대체로 긴장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흥분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체온도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대단히 많이 흥분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을 아주 격렬한 스트레서에 노출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그래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그 심리적인 생리적인 반응 외에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불편한 그런 이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몸의 문제로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것들, 또 심리적인 긴장감, 두려움, 또 불안, 소외감 같은 쓸쓸함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들은 생리적인 스트레스하고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둘은 서로 또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니까 일상생활을 조금만 돌아보시면은 금방 이런 관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처음 그 스트레스 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체로 동물 실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그 스트레서 때문에 생기는 반응들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동물이나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아주 그 스트레서에 노출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급박하고 빠른 반응, 대표적인 것으로다 캐논이라는 분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이름 붙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투쟁 도피 반응은 교감신경계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외계의 사건의 변화, 즉 스트레서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흥분시켜서 눈동자가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입에 침이 마르고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이 되고 머리털이 쭈뼛하고 이런 아주 온통 우리 몸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도망갈 것인가 하는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으로 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이런 그 투쟁 도피 반응에 이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기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 다음에 삶의 질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장기적인 영향인데요. 기본적으로 몸 전체와 마음의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기질적인 그런 것들도 변화해서 심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장기 같은 것들을 손상시켜서 생활 습관을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바꿔서 장기가 손상되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부터 10위에 이르는 병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거의 그런 병들이거든요. 소위 만성질환들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뇌 자체도 변한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그동안 대단히 어떤 주류 스트레스학 연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전부터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연구들이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거나 환자들 연구들 아니냐.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이 있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결국 고통 또는 괴로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인 스트레서에 노출을 하면은 마음이 괴롭다. 또 몸이 괴롭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또 몸으로는 통증과 불편한 몸의 느낌들, 근육의 긴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기체로서 쾌락 원리에 의해서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쾌락 원리란 좋은 것은 접근하고 불편하고 싫은 것은 피하는 원리인데요. 스트레스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한 거니까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르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 특히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냥 한번 우리 일상에 관한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겠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로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되려면 스트레서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스트레서가 뭐냐면 바로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구거든요. 욕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서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좋은 스트레스는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스트레스도 있죠. 승진하는 거 어떨까요? 좋은 일이라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건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앞서 얘기했던 생리적인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즐거운 경험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긴장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과 관련해서는 개념작용, 즉 우리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스트레스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이 부분, 우리의 개념작용에 의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스의 순기능에 관한 그 연구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네거티브하게 봤던,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어른이 돼서까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견으로 작용을 하죠. 소위 비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은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은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죠.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제 은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장현갑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꽤 오랫동안 고립성장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쥐들을 고립해서 키웠을 때 고립시키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키운 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연구 결과는 역시 놀랍게도 부정적인 거였습니다. 고립성장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오래 키우면은 애들이 발달도 지연되고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또 정상적인 적응 행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형적인 그 과거의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그것과 반대가 되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로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컨셉과 외상후 성장이라는 컨셉을 들 수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풀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기는 하지만 금방 그것을 박차고 튀어나와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는 라이언스 같은 사람들은 쥐들을 하루 1시간 동안만 격리를 시켰어요. 스트레스풀한 사건이죠. 이렇게 했더니 격리를 안 시킨 소위 그 정상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란 집단에 비해서 오히려 애들이 보여주는 불안도 줄어들고 호기심이 더 늘어나고 문제 해결력도 좋아지고 자기를 조절하는 힘도 더 좋아지더라. 그리고 잡아서 뇌를 이렇게 해봤더니 전두엽, 머리 앞쪽입니다. 피질, 굉장히 중요한 고등정신 기능을 하는 피질이죠. 이 피질이 더 발달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어린 시절에 적당한 스트레스가 뇌의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를 보여줬죠.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또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데도 어떤 아이들은 그걸 극복하고 튀어나오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 좌절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비슷하긴 한데요. 어떤 생존이 큰 위협이 될 만한 커다란 위협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에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서 오히려 자신과 공감, 친밀감, 또 자기가 가치 있다는 느낌, 또 어떤 자기를 초월하는 영적인 경험들, 또 새로운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세우는 식으로 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더라 하는, 마치 그 유행가 가사처럼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뭐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로 봐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의 종류도 과거에는 투쟁도피 반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스트레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인간에게서 어떤 도전 반응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배려를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또 거꾸로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반응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거를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네거티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동물 실험 같은 데서 썼던 아주 격렬한 외상 경험 이런 것만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보지 말자. 그래서 조금 요즘은 이제 분리를 해서 급성 스트레스와 일상적인 변화, 일상적인 사소한 골칫거리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스트레서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고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들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스트레스 외상 경험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트라우마라는 것의 정의랄까 데피니션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경험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허약해진 거라고 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트라우마라는 말을 쉽게 쓰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꾸중 한번 들은 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친구들한테서 한번 창피당한 거를 트라우마라고 그러고 생존의 위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트라우마는 병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자꾸 트라우마 하면은 이게 일종의 낙인 찍는 효과가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낙인을 찍어서 외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별거 아닌 거를 스스로 막 크게 부풀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우리들한테는 이런 일상의 자잘한 스트레스가 더 일반적으로 자주 겪는 이런 걸 텐데요. 이런 일상의 스트레스도 잘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을 바꾸면은 오히려 활력, 회복력, 성장 이런 것에 동력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별것 아닌 스트레스를 너무 큰 것으로 해석한다거나 그 결과를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파국화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그 좋은 측면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혼동인데요. 원래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도 나 자신이 급작스러운 부상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어떤 큰 사건 사고로 당해서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스트레스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즉각적인 감정들이나 생리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리적인 그런 그 흥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쾌한 경험이라서 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 그런 불편한 소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경험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반응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슬프겠죠. 괴롭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 좋은 건 아니죠.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던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더 좋은 건가요? 부정적인 반응 안 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없으니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땐 슬퍼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건강한 반응입니다. 오히려 그런 반응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공감도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1차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서라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서라고 부르는 사건들이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1차적인 당연한 심신의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실제 그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의 총량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실제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관점,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왼쪽에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우리가 노출하게 되면 생리 반응이나 심리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나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그 반응 자체를 내가 왜 이렇게 심장박동이 이렇게 뛰지? 하고 반응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응 자체를 이건 내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 사건 자체를 도전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을 주지만, 그게 아니고 이거 문제인데? 이거 해로운 건데, 나 스트레스 반응 받으면 나쁜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또 저 사건은 되게 나쁜 사건인데? 큰일 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사건과 자신의 반응을 위협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그 소위 성장과 발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상과 스트레스 조절에 관해서 정리도 할 겸 한번 스트레스에 관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명상하고 관련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명상이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불가피한 거다. 즉 괴로움은 불가피한 거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삼법인의 불가피하다는 거죠. 살아있으면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통찰을 못하더라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없앤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는 받아들이고 쓸데없이 내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를 안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끊임없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명상은 부가적으로 쓸데없이 만들어낸 그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든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기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이 이건 네거티브한 것뿐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사실은요, 불교식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것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에 좋고 나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꽃 속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꽃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사건이 발생해서 경험하는 1차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다, 건강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자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내 생각이 만드는 스트레스, 그걸 알아차리고 생각을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 명상에서는 지멸, 또 사마디, 선정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흔하게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는 명상과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멸은 말 그대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멸한다, 없앤다 이런 뜻이죠. 이것의 다른 말이 사마디가 될 거고, 이것의 또 다른 말이 선정이 될 겁니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무념무상 이런 식의 용어도 쓰는데, 그야말로 생각도 없고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무념무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뜻보다는 조금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상은 생각 없애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명상이 다 생각 없애기를 목표로 하거나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 생각을 없애는 그런, 즉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이 과도하게 우리 삶에서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크게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사건 또는 어떤 현상이 우리 의식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체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런 그 정보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그것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은 픽션이 있고 논픽션이 있죠. 영화나 소설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리얼리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나 소설은 리얼리티, 즉 실제 있는 사건, 있었던 사건을 쓰고 있고, 논픽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도 있다고 치고 그 줄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를 논픽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들 또 현상을 표상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생각 자체는 리얼리티하고 이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엉덩이가 있어요. 어디 있죠? 여러분들이 뒤에 엉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엉덩이를 한번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세요. 엉덩이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엉덩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또 엉덩이가 묵직하구나, 엉덩이가 따뜻하구나 하는 엉덩이의 특징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의식에 책상의 그림과 책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기억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또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 실제하는 대상들이 있고 거기에 주의가 기울여짐으로써 그것은 우리의 의식에 그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면은 거울에 내 얼굴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울에 들어있는 그 그림은 리얼리티로서 나, 실제하는 나, 이것을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울 자체에 있는 그림이 바로 나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이 리얼리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다시 생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경험 내용이 명제의 형태나 이런 것으로 다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바로 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기억들을 스키마니, 고정관념이니, 스크립트니, 또는 관점이니, 신념 체계니, 또는 프레임이니, 또는 비유적으로 세상을 보는 틀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각자의 그 뇌를 기반으로 해서 저장되어 있는 구조화된 지식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 지식 체계를 이용해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해석하고 가공하고 의미를 찾아내고 이런 그 과정들, 또 지식 체계에 들은 지식들을 끄집어내서 가상적으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모조리 다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생각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계획하는 거, 추측하는 거.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가설적으로 기대하는 거, 이것과 이것과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고 비유하는 거,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는 의도, 이런 것들 모조리 다 생각이라는 것을 포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생각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우리의 정신과정을 지칭하는 여러 서로 다른 정신과정을 지칭하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한꺼번에 쓰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는 생각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구조화된 기억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나 또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들을 해석하는 틀로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굉장히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각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지식체계가 바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고 위협적인 것이고 이것이 나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고 유익한 것이고 어쩌고 하는 이런 판단이나 평가의 기본 틀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판단 평가를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탑다운 프로세스다. 즉 기존에 있는 거로 새 걸 해석한다.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탑다운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는 바텀업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료 자체들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 이것을 바텀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판단 평가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판단 평가를 안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명상이 생각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생각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목표지향적인 과제지향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즉 아무 목표 없이 그냥 가만히 넋놓고 쉬고 있을 때에도 생각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자들이 대뇌 생리학 하는 분들이 신경과학 하는 분들이 밝혀냈죠. 디폴트 모드 오브 브레인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우리 브레인 네트워크가 디폴트예요. 디폴트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그런 네트워크이더라. 그 결과는 뭐냐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폐 환자인 분들은 이 디폴트 상태의 활성화가 굉장히 적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폐인 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별 그렇게 다양하고 잡다름한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 디폴트 모드의 활성이 굉장히 커요. 뒤집어 얘기하면 끊임없이 무관할 수도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환자의 길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많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생각이 별로 안 일어나나요? 제 경험에 따르면 명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 퍼센티지가 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명상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생각이 그냥 끊임없이 올라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 자체는 본래 감정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것은 책상이다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근데 저것은 책상이다 거기에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건들을 경험할 때 우리 몸의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정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정서 경험이 그 사건에 대한 기억, 즉 나중에 생각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것과 자동적으로 연합이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는 뭐 기분 좋은 생각을 해봐라 또는 그 생각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기분하고 연루를 시키는 것은 그냥 일상용어로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잘못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생각은 기분 좋은 것, 기분 나쁜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생각입니다. 그것에 내 기억체계에 어떤 감정이 붙어서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의식에 나타나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정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분 좋은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불행했던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다는 그 생각이 그때에 경험했던 감정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생각과 감정을 심리학자들은 구분해서 다루는데 이 명상 전통에서는 이걸 거의 구분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생각 자체는 감정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인지적 융합이라는 개념인데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좀 개념화시킨 건데, 생각 자체를 그 생각이 표상하는 실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입니다. 자, 다시 아까 거울의 예를 들어 보면은,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을 실제 나의 모습, 실제 나라고 같은 것으로 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생각이죠. 이 생각이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리얼리티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므로 생각을 실제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생각이 리얼리티를 잘 표상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른 생각 또는 정견, 바른 견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리얼리티를 왜곡 표상하고 있어요. 잘 표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은 망상이나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백화점 같은 데에 의류 매장에 가면은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 전신 거울은 나라는 그 거울 앞에 쓰는 사람이라는 실제를 정확하게 표상하지 않습니다. 약간 오목 거울로 돼 있어서 어떻게 표상하냐면은 조금 뚱뚱한 사람도 살짝 이렇게 슬림하게 표상을 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옷을 이렇게 입어보면은 소위 핏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울상을 나의 실제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은 그 거울상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예를 또 들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다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실제 도로와 구조물들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으면 이 지도 자체를 실제 그 거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걸 믿고 살아도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도가 만약에 옛날 지도여서 리얼리티가 변했는데도 이 지도가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리얼리티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자, 명상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과거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미래에 관한 생각을 하든 과거에 관한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현존, 리얼리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재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 소재가 허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의 사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표상을 해가지고 그 사건을 경험할 때 겪었던 불행과 불편감, 우울함, 긴장 이런 것들을 다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과거에 관한 생각은 허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감정들도 뿌리가 없는 허구 감정인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기억 내용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리얼리티 베이스가 아예 없습니다. 예. 아예 없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리얼리티 베이스가 없는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조리 다 망상이고 모조리 다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끊임없이 회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긍정적인 방식으로 회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배우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허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명상이라는 그런 그 문화권에서 과거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디폴트 모드가 네거티브한 거예요.
디폴트가 불행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아까 지난주에 스트레스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과거로 가가지고 불편함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들을 잘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로 가가지고 자꾸 그 파국적인 결과들을 자꾸 땡겨오기 때문에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과거나 미래를 가지 말아라, 현재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엄청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고 억제와 사고 회피인데요.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불편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 하고 누르는 거, 그게 사고 억제고, 사고 회피는 떠올랐어 이미. 그랬더니 그게 불편하니까 그걸 안 보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그 경험을 그대로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런 것을 사고 회피라고 그럽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생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불편한 생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계속 피하고 다니고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단히 해롭다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사고 실험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게 이쁜 귀여운 북극곰인데,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 북극곰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1분만 해보시면은 되게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공을 하십니다. 이 곰을 안 떠올리는데 성공을 하세요. 성공하시는 분들의 성공 전략은 뭐냐 하면 딴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딴 일을 하거나 딴 데 주의를 파는 거예요. 주의를 딴 데 기울이면은 이 생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사고 회피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억제하는 거죠. 이 방법 외에 어떤 불편한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그 방법 외에 나머지 이거 억제하려고 그러면 자꾸 떠오르냐면은, 곰을 떠올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곰을 떠올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사이에 이미 곰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메모리 속에서 곰이 휙 하고 튀어나오도록 주의가 자동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리 겸 해가지고 명상법과 생각 다루기, 여러 명상들이 생각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명상법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생각 없애는 거다, 명상이 생각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소위 사마타, 집중 명상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 명상은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든 상태로 하든 생각을 없애는 작업이 들어가는 명상입니다.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죠. 주의를 딴 데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만 주의를 딱 주고 있으면 그 대상만 표상이 되겠죠.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대상만 표상이 되고 나머지 것들이 의식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뇌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의를 오래 한 군데에 기울이고 있으면 의식이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의식이 깨어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을 사마디 또는 삼매 경험이다 이렇게, 또는 선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부르는 명상은 생각을 다루는 방식이 집중 명상하고 전혀 다르죠. 마음챙김 명상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끊으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표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 그것을 우리 삶의, 우리 인간의, 우리 우주의 리얼리티에 부합하는 그런 바른 생각, 정견으로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비 명상을 저는 아주 뚜렷하게 다른 하나의 명상법으로 보는데요. 이 자비 명상은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이 다른 명상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 명상은 실제로 뭐 생각을 안 나타나게 한다거나 생각을 줄인다거나 없앤다거나 생각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꿰뚫어 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즉 긍정적인 감정을 수반할 수 있는 좋은 생각,
또 올바른 생각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명상법이 어떻게 생각이라는 현상을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몸 또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반만 나의 의도대로 되는, 조금 과장하면은 나는 내 몸과 마음의 반만 주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과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도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로축에는 신체의 활동 그리고 정신활동을 구분을 해놨고, 세로축에는 자동적인 반응 또는 비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반응, 이와 반대로 의도적인 조절이 가능한 의식적인 작용,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걸 조금 말씀드리면 평소에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실 명상은 모든 명상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금 과장하면 지멋대로 작동하는 우리 몸과 지멋대로 작동하는 우리 마음을 나의 깨어있는 의식을 토대로 해서 의도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즉 내 몸과 마음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서 자동적인 부분은 대체로 우리 신경계통의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그런 주로 장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장기들의 활동, 그 다음에 직접 보기 어려운 어떤 림파계 또는 혈관계, 순환계 같은 이런 시스템의 활동,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나 의도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대장 운동을 빨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능하시는 분이 10,000명에 1명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아니면 소장 운동을 좀 빨리 해보면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런 장기의 활동은 자율신경계통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고, 알아서 움직이는 방향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지면은 알아서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항상성 기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 자동 활동입니다. 그럼 우리 정신 활동은 그럼 자동적인 것이 없냐?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인지 활동, 정서 활동 이런 것들로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극이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면 즉각 이미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 체계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이런 판단과 평가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와 이 계산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탑다운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구조화된 지식 체계를 토대로 새로운 입력 정보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지식으로 저장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요, 판단과 평가가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지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송을 보시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서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이미 해로운 사람이다, 해롭지 않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좋다, 싫다, 또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판단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더 가고,
위협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부정적이 되면서 피해가게 되고 하는 식으로 후속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 정서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런 예로 어머니 같은 거 들어볼 수 있어요.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그림, 어머니의 시각적인 심상, 그 다음에 어머니와 관련됐던 사건들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느낌 같은 것들이 쑥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도적인 조절은 우리 신체에서는 주로 근골격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죠.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활동도 의도적으로 상당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한 내 의도가 들어간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사시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기억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이는 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는 그러면 사 하고 자동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자동이죠. 근데 359 곱하기 370 그러면 자동이 안 되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네. 자, 재밌는 것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반자동 활동인데요. 우리 몸의 활동 중에서 호흡이라는 생리활동은 우리가 의도를 거두고 내버려 두고 주의를 안 기울이면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숨을 쉽니다. 자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숨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숨을 들이쉬어야 되겠다 하고 의도하면 들이쉴 수 있어요. 천천히 들이쉬어야지 또는 빨리 들이쉬어야지. 들이쉰 다음에 참을 수 있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만 참을 수 있어요. 내쉴 때 훅 내쉴 수도 있고 천천히 내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신체 활동은 반자동이다. 평소에는 자동이지만 내가 수동으로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정신 활동의 반자동 활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attention, 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의는 평소에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대체로 외계의 대상들 쪽으로 주의가 잘 가요. 네. 그리고 나의 욕구와 관련된 대상들 쪽으로 주의가 잘 갑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들에 주의가 잘 갑니다. 이건 자동으로 가는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주의를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를 한 군데 모아보자. 그러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모아볼 수 있어요. 주의를 유지해보자. 주의를 딴 데 보내지 않고 이렇게 또 주의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고 주의를 딴 데 돌리자 하고 주의를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주의의 대상을 정해서 주의를 모으는 능력, 모아놓은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필요할 때 주의의 대상을 바꾸어서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주의 능력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능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명상이라는 활동은 훈련인데 주로 호흡과 주의를 활용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이 지구상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스스로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수련법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주의와 호흡을 훈련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뭐였냐면 자동적인 우리의 몸과 마음의 활동을 의도적인 몸과 마음의 활동, 즉 주체적인 활동으로 일종의 조절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걸 늘리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첫 번째 강의인가 욕구라는 것이 없다면 스트레스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한. 그런데 우리 몸의 욕구와 우리 그 마음의 욕구, 심리적인 욕구를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그림 왼편에 있는 것은 마슬로우라는 유명한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종류로 나누어서 욕구가 아래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충족이 되면서 위에 욕구가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는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서바이벌, 생물학적인 생존을 위한 욕구가 되는 거고요. 안전은 조금 더 안전하게 생명 유지 가능성을 높이려는 그런 욕구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친교하고 거기서 어떤 정서를 나누고 하는 이런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기대기도 하고 따뜻함도 나누고 하는 불안도 줄이고 이런 욕구들이고 자존의 욕구는 내가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 그걸 넘었으면 이제 소위 자기 실현의 욕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런 욕구들이 실제로 명상과 관련해서 그 명상이 어떤 단계의 훈련을 하느냐 하는 것하고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명상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심리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쪽으로 명상이 발달을 이제 하게 된다. 개인 수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안전 욕구나 생리적인 욕구 같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존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그 상위 욕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과 동물들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즉 우리는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 욕구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오히려 그 욕구보다도 사회적인 욕구나 자존의 욕구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현의 욕구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서 이런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자살을 택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은 어떤 점에서 동물과 비슷한 욕구 체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서고 한계를 끊임없이 넓히려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욕구들이 이 명상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수련법들에 녹아 있다. 또는 수련법들을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명상을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대개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신이원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무관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것이 근대 과학과 근대 의학, 지금은 컨벤셔널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의학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기계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그걸 기계론적 몸관이라고 그러는데 심신이원론과 기계론적인 몸관, 이것이 소위 근대 과학이 성립하면서부터 우리 인간을 보는 관점으로 팽배했던, 다수를 차지했던 그런 관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심신이론론은 몸과 마음은 근원이 하나다. 근원이 하나라고 해서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도 꽃들이 다 색깔이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근원은 하나지만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고대 종교들이나 민간신앙들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관점이고 최근 들어서 현대의학에서 심신의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학 파라다임의 토대가 되는 관점이 심신이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론적 몸관을 갖고 있지 않고 몸은 그런 기계와 같은 무기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유기체다. 그래서 유기체적 몸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든 이거를 자세히 여쭤보고 그러면은 자, 몸과 마음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100명에 1명 손듭니다. 정말 철저한 과학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몸과 마음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신이론론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심신 이론론자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파. 그럼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가 아프면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그래요. 자, 배가 아프다는 몸의 현상을 마음의 현상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뺐더니 그런데도 아파.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답이 병원에 가죠. 약국에 가죠. 약 사 먹죠. 이런 생각에 어디도 내 마음이 문제가 돼서 여기 아픈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짓는 생각을 거의 하시질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배가 아픈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내 배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내가 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컴퓨터를 쓰려고 열었는데 부팅이 안 돼. 또는 고장이 났어. 그럴 때 컴퓨터에 짜증내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몸을 단순히 마음을 위한 도구나 기계로 보고 있는 관점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행위나 사고는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몸에 대한 관심은 몸이 사고를 칠 때나 관심을 갖게 되죠. 통증이나 부상, 기능이 안 될 때. 그 관심은 그때나 갖고 그 관심도 굉장히 혹독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몸이 구현을 못 해주니까 왜 하필 이럴 때 나는 왜 이런 걸 타고 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계론적 몸관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무의식 수준에 이를 정도로 깊이 들어와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원인,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 하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자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밥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밥 먹는 거를 배터리 충전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송용어로 부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 곱창 채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한 끼 때운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것은 몸을 그냥 기계처럼 보는 관점을 알게 모르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것을 넘어서죠.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는 자동차에 에너지만 줄 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들의 에너지로도 쓰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라는 물질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음식과 배터리가 다른 건데도 그냥 식사하는 것을 마치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한 것 그것만으로도 국한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몸을 중요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만 기계로만 보는 도구로만 보는 이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왈츠라는 분이 게리 슈왈츠라는 분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게 굉장히 질병의 원인이다 하는 그런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요.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느냐 하는 걸 거슬러 가보면은 몸과 마음의 이 오더, 순서죠. 순서라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규칙, 원리 뭐 이런 것들이 깨졌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레귤레이션,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 왜 그러냐 그러면 커넥션이 끊어져서 그렇다. 왜 커넥션이 끊어지느냐? 주의를 안 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집어 얘기하면 질병을 방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주의를 주의로 바꾸면 됩니다. 디스를 빼버리면 돼요. 어텐션을 기울여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커넥션이 생깁니다. 커넥션이 생기면은 레귤레이션이 가능해지고 레귤레이션이 가능해지면은 오더가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디스가 빠지고 is 편안하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마음이 부모고 자녀가 몸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주면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계속 딴 거 보고 돌아다니고 급한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주의를 안 기울이면은 관계가 점차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아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인식을 못 해요. 몸과 마음의 관계가 끊어지면 몸이 무슨 얘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캐치를 못 합니다. 이렇게 디스커넥션이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시하는 전략. 부모를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는 사고치기 전략이죠. 무시하면은 부모가 돌아와가지고 조금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픽 하고서 무시합니다. 굉장히 상처받고 또 끊어지죠. 사고치는 거는 사고치면은 부모가 주의를 엄청나게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것도 큰 사고를 져버려야죠. 작은 사고는 꾸중을 동반하지만 큰 사고는 꾸중이 빠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게 대부분 명상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명상들인데, 이것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볼 수 있고, 이런 회복 노력이 결국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를 하거나 치유하거나 또는 예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개념은 체화인지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심리학자들이 인지, 즉 우리 마음의 활동이라는 거, 생각 활동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몸과 분리시켜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 과정, 인지 과정을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그냥 보기도 했어요. 즉 우리의 생각이라는 활동,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의 활동, 이것을 우리의 몸과 분리시켜서 계속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의 사고 과정, 인지 과정, 이것을 몸과 마음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인지 활동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지를 보는 새로운 관점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체화인지라는 것은 인지가 몸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루가 돼 있다.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지적 사고 과정,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예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배우들한테 몸을 움직이지 말고 대본을 외우게 했더니 몸을 막 써서 외우게 한 배우들에 비해서 훨씬 못 외워요. 저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으로 이렇게 써보니까 기억이 나. 몸이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체화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매 순간 몸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신체 감각이 이렇구나 하고 그냥 그것을 그런 감각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체 감각을 알아차리고 신체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삶과 성장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각이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각을 자꾸 못 느끼면은 생각 능력도 많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 감각은 내가 살아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그 명상에서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훈련을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래서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챙김 명상은 통찰 명상 또는 윗바사나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윗바사나는 또 사념처라는 소위 신수, 심법을 염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훈련법의 동의어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효과성이 입증된 그런 많은 명상 기반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히 마음챙김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이 바디 스캔이라든가 마음 움직이면서 하는 요가를 마음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핵심적인 수련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명상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어떤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꺼번에 2가지, 3가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 제목 중에 똥 눌 때는 똥만 넣어라,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기억이 나는데, 밥 먹을 땐 밥만 먹어라. 매 순간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럴 때마다 몸이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훌륭하게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연결성이라는 그 타이틀로 말씀을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나는 독자적인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어떤 무아의 깨달음 이런 것들을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의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독자적으로 있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부모님 없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는 독립적인 존재인가? 다른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생명들과 무관하게 혼자 있는 존재인가? 답이 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떠나서 내 존재라는 것이 갖는 그 허무함, 의미 없음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사람이다 하는 그런 다소 리얼리티,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신념도 조금 강요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특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지요.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아라는 거 뭐냐? 흔히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서 내 몸을 계속 꿰뚫어 봤더니 마치 이 양자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들어가 봐도 뭐라고 부를 만한 물질이 없다. 그러니까 무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책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이지? 분명히 여기 내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명상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무아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다른 방식, 다른 방식이라보다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한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모든 것의 연결성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진리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하는 무상성이라는, 즉 나라는 것이 무하다 하는 의미를 진짜 이게 무슨 문자 그대로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나는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들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나 자신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고정된 것이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아라는 것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설명이 무아에 대한 설명으로서 훨씬 더 상식적인 설득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아보다는 비아, 이런 좀 다른 용어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또한 나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프라는 컨셉트를 현실적인 나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 이런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개인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라는 것을 구분해서 개개인은 동시에 이런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그리고 개인적인 자기와 사회적 자기, 그리고 또한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자기뿐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적인 자기, 사회적인 이상적인 자기, 이런 식으로 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다양한 나들이 서로 어떤 때는 충돌하고 어떤 때는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나와 관련시켜서 구성하고 변화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기를 김정호 교수 같은 경우는 마음 사회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것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과 서로 상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의 연결성에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성뿐 아니라 사람과 다른 존재의 연결성, 사람과 생물이 아닌 자연과의 연결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아주 그 재미있는 이론으로 가이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브록이라는 학자가 발표했던 그런 그 이론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의 원소처럼 보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느끼고 통찰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인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방식의 그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명상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연결성이라는 것을 소위 인과론이라는 그런 그 관점이랄까, 이런 것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명상은 좀 여성적이고 좀 상호 공존하고 또 생태지향적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수련법이라고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라는 것과 관련해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셀프 에스팀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이 갖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 인격 분야의 성장과 성공의 핵심적이라고 봤고, 뒤집어 얘기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약하다, 이런 것을 어떤 그 부적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서구의 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은 우리가 살아온 집합주의적인 사회인 이런 그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쉽게 언뜻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셀프 에스팀, 자존감 높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받아들였죠. 근데 서구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자존감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해롭더라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네프라는 그 여성인 심리학자가 이 불교의 자비 개념을 그 들여와가지고 셀프 컴패션, 그냥 자기 자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제시를 하고, 이 셀프 컴패션을 키우는 것이 자존감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굉장히 그 소위 대가의 반열에 이를 정도로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이 자기자비가 심리학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둘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명상, 특히 이제 자비 명상, 이 강의의 타이틀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하는 건데, 사랑이죠. 사랑과 친절, 자비인데, 이런 것들의 토대가 되는 그 어떤 관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나 느낌입니다. 평가는 뭐냐면은 더 좋다, 더 낫다, 더 못하다, 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 평가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럼 자부심도 생겨나고요. 그런데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거의 상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이런 것을 잘한다, 내 나이 또래 누구에 비해서 이것을 다 잘한다, 못한다 하는 그런 평가에 의해서 잘한다, 잘한다, 바르다, 바르다, 옳다, 옳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아지면 내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부정적이고 나쁘면 자존감이 낮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감은 성취라든가 외적인 목표 지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흔한 것은 귀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소유물이 이것이 이 소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 대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이 소유물이 귀한 것이어야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치느냐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나 멋있거나 빨리 기능이 좋은 것이 남들에 비해서 좋은가 하는 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지, 남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대개 성취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어떤 가시적인 무엇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그 사회에서는 사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등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1등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사회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의 행복과 많은 사람의 불행을 맞바꾸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특히 그 오랫동안 이런 자존감을 중심으로 교육받은 분들이 자기 비하나 비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자기 자비라는 컨셉은 자신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는 이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좀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 가지고 낫다 못하다 하는 평가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 자체를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취급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 의미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취, 목표지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의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이 자기자비의 경우는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이랄까 온전함이랄까,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목표, 성취 이런 것보다는 내적인 성장, 내적인 목표, 모든 존재가 다 귀하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어떤 삶을 보는 태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기 자비가 굉장히 이게 높을수록 소위 그 부작용도 별로 없고 참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또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조금 잘 주의해서 이제 이해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존감이라는 개념의 대안으로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지금 그 심리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고 이것이 소위 그 명상이라는 그런 그 철학과 수련법의 토대가 되는 그런 자비심이라는 것에서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자존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의 결과입니다. 상대평가에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러면 우월감이 생기는 거고 그 반대면 열등감이 생기는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다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우월감은 대체로 교만하게 만들고 특권의식도 만들어 놓고 차별 행동을 합리화하게 되죠. 뭐 미국 같은 경우 소위 지능 수준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떨어진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흑인이 차별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차별이 오히려 더 정당화되는 이런 예들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반대로 무기력이나 불행하다는 느낌, 또 자기에 대한 불만족, 자기 비난, 또 상대에 대한 질투, 또 원망,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원망, 이런 그 부정적인 정서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인들께서 행복하려면 상대평가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우월감과 열등감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는 선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기서 존재라는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나나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의 특징들, 능력들, 성향들 이런 것들, 이 존재,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머리 색깔, 여러분의 피부 색깔, 여러분의 뭐 소화기, 뭐 여러분의 근력, 여러분의 지적 능력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전혀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나라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그냥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저것보다 기니까 더 낫다. 내가 당신보다 뭐 하니까 못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뚱맞은 짓입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모든 존재가 스스로의 존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존재는 그대로 온전하고 상대평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왜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봐야 되냐면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저것보다 높다, 이것이 저것보다 잘한다, 못한다, 뭐 낫다, 이런 평가들인데, 이런 평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좋다, 나쁘다, 해롭다, 이롭다, 예쁘다, 징그럽다, 전부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몇 회기인가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대상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뿐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꽃에는 아름답다는 속성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것처럼 나한테 이로우면은 이롭다, 나한테 이로우면 해롭다, 나한테 이로우면 좋은 거다, 나한테 해로우면 해롭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해충 그러면 모기, 뭐 파리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익충 그러면은 뭐 벌, 개미 이런 거 익충이라고 그러죠. 내가 인간 중심으로 볼 때 해롭고 해롭지 않은 거지, 모기 중심이나 파리 중심, 벌 중심, 나비 중심, 거기 해로움과 이로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존재 그 자체죠. 또 모든 평가는 상대적이에요. 빠르다, 느리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위치의 가로변이 깁니까 짧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대해서 상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길다 짧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길이구나로 끝인 거죠. 못생긴 동물이라는 거 없어요. 잘생긴 동물이라는 거 없고. 이런 측면에서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지구에 굉장히 해로운 견해일 수 있어요.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인간 본위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시켰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소위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존재의 평등함,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컨셉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기자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자기자비라는 것은 서구 사람들이 자비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지,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자기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냥 자비심 그러면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도 뭐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자비심을 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비심을 내기가 훨씬 좋아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거의 99% 이상의 확률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또 어떤 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어 하는 마음, 너무나 이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용서받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또 용서하기.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 타당한 이유 같은 것들이 좀 납득이 되면 용서를 하기도 되게 쉬워져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악의를 가졌든 악의를 가지지 않았든 해로운 것을 했다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적의를 가지고 나를 해롭게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는 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보고 연결성 같은 걸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좀 쉬워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평등하다는 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그 명상 분야에서는 이런 그 자비심이나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를 WHO 산하에 종교 간 그 화해위원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종교나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들을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모아서 좀 한 단어도 좀 써보자. 그래서 채택한 단어가 연민적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ate Love라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아가페,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사무량심, 유교에서 얘기하는 측은지심 이런 것들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 연민적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없다는 건데 하나는 탈역사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존재가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을 공감하고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내가 면제해 줘야지. 이 사람이 이렇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연민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한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탈개체성.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공통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생명을 유지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를 규정하는 특징 자체가 비자발적이었다는 것. 그들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사회 정의라고 부르는 조건적인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이 사고를 통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됐냐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명제인데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명상을 하시나요? 명상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명상을 하십니까? 이럴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답변이기도 하고 또는 이미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효과가 있어. 이걸 위해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일 흔히 명상하는 이유로 꼽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과 웰빙을 누리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긴 합니다만은 사실 제일 첫 번째 강의였던 스트레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통과 괴로움, 행복과 웰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세상은 머릿속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처럼 과학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즉 천당이나 지옥은 바로 천당은 뭡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데는 살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리얼리티는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 있는 거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고통을 줄인다 하는 것의 의미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 이것을 줄이는 것이 명상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뿐 아니라 심리적인 특징, 특히 사고방식의 특징, 정서 경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각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 자체가 이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존재의 본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본성에 대한 자각인데 이런 얘기는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개념적이어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이런 정도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 불성이 들어가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식으로 양대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그런 그
아이디얼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마음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임을 자꾸 직접적으로 알아차리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걸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연히 초월적인 그런 경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고 이걸 확장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도 명상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종교적으로 합일 경험 같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비 체험 같은 것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신비 체험은 아주 매력적인 경험이죠. 아주 불편한 신비 체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력적인 경험인데 대부분 오래 명상을 하신 분들은 이구동성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내가 어떻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를 넘어서는 어떤 무엇이 있구나 하는 초월 경험을 촉진하는 그런 정도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신비체험 자체는 오히려 조금 주의를 기울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큰 깨달음, 작은 깨달음 같은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명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와 관련이 있는 나 자신의 온전한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명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실제로 도를 닦으시는 분들이 이구동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상이라는 것은 도를 닦는 것의 한 종류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련 전통에서는 문, 사, 수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은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 설교나 법문을 듣는 거, 또 경전, 성경책이나 불경 같은 것들을 읽는 거. 이래서 선인들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면서 리얼리티와 관련시켜서 타당성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이것이 직접 몸을 동원해서 명상하기가 됩니다. 물론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 분명히 직접 경험하는 명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명상만 해가지고 다 되느냐? 그건 아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깨닫는다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정에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인데 실제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미성숙한 그 측면을 보이는 분들은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집중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측면, 인격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것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자는 이 깨달음의 문제와 성장, 성숙의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다 하는 걸 가지고 책 한 권을 또 쓰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명상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하는 이 5번의 강의는 명상 기법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깊이 생각해보는 명상이라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수련의 뭐 약점이나 부작용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명상수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이 바뀌고 이러는 건 없어요. 거기다가 너무 개인적이어서 되게 사회성이나 사회적인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균형 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명상 중독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비체험 같은 것들은 그 맛이 굉장히 쾌락적이기 때문에 또는 명상에 빠져서 아주 안온한 상태가 굉장히 쾌락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명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중독입니다. 중독은 아주 심플합니다. 즐거운 것 쫓아가고 괴로운 것 피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그 결과는 중독입니다. 명상이 주는 즐거움만 쫓아가고 현실로 돌아왔더니 괴로움이 많으니까 현실은 도피하고 명상으로 간다? 중독입니다.
일종의 회피 같은 거죠. 성장이고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안락함, 안온함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상법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명상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방법, 목적, 효과가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명상을 삶에 활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 저는 저희 이런 태도랄까 이런 관점을 좀 적정 명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개념화를 해봤습니다. 이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은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적정 기술은 달나라에 뭐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기술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 겪는 것들을 도와주는 기술. 예를 들면은 아주 간단하게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 자전거 바퀴를 돌려서 전기불을 켜서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기술. 뭐 이런 종류의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로 명상을 그야말로 주업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문 명상가들의 명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생업은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명상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명상은 좀 구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붙여봤고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명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영위하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수준의 명상을 적정 명상이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명상, 전문 수행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명상들, 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큰 깨달음 이런 것보다는 일상의 자잘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치유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지혜 통찰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식을 전환하고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 같은 것들을 제대로 된 관점으로 바꿔주는 그런 또 편견을 수정해주는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임을 알고 고정관념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되는 뭐 이런, 그래서 일상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명상 이런 것을 제가 적정 명상이다 이렇게 불러봤고, 실제로 일상적인 명상을 하는 분들이 너무 전문적인 수준의 명상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보고 꾸준히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그것이 오히려 명상을 삶과 유리되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명상을 좀 편안하게 대하고 좀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제가 적정 명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명상이라는 것이 리듬을 회복하고 밸런스, 균형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리듬,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리듬, 또 무엇인가를 문제를 하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삶과 그냥 존재하면서 존재를 알아차리는 그런 삶의 균형.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인의 삶, 우리의 삶은 긴장이 지속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삶이고 끊임없이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과제를 풀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리듬이 깨져 있다, 균형이 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도는데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지 않고 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리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밤낮이라는 리듬이 생깁니다. 이 리듬이 생명이거든요. 이게 살짝 뺐다가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리듬이 생깁니다. 생리학이나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우리 생체에도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은 하루의 리듬도 있고 계절의 리듬도 있고 1년의 리듬도 있고 평생의 리듬도 있습니다. 이 리듬이 깨지는 것이 불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잘 때 자고 깰 때 깨고 하지 못하는 거,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지 못하는 거. 그런 점에서 명상은 이런 깨진 리듬, 깨진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의 연결성이라는 것도 이게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명상은 균형 회복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고와 락의 균형입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인간이란 존재의 디폴트 모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디폴트 모드가 불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존재의 기본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기 쉽게 태어났고 불행하기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때도 불행에 가까운 것들에 주의가 잘 가고 행복에 가까운 것에는 주의가 잘 안 가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혹은 유전적으로 장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좀 깨져 있어서 더 불행한 쪽이 많아요. 정말 더 훨씬 더 잘 먹고 살게 되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는 거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또 적정 명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명상이 대단히 개인적인 수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칫 그 명상이라는 것이 이런 그 사회적인 기술이나 태도,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그 놓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명상을 그 앞에 강의를 하면서 집중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자비 명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을 다루는 방식이 이 세 가지 명상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불교적인 수련 전통에서는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는 게 전통적인 그 명상 분류법이고 자비 명상은 대개 집중 명상의 하나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하는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비 명상은 이 집중 명상이나 통찰 명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명상입니다. 왜 완전히 다르냐 하면은 집중 명상이나 통찰 명상을 할 때 명상하는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퍼스널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의 주의가 가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식의 맥락 자체가 개인적인 맥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비 명상의 경우는 명상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공간 자체에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자비 명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명상을 하는 우리 심리적 맥락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어떤 친절한 생각과 친절한 마음과 친절한 의도 이런 것들을 주고 또 그의 고통과 괴로움 같은 것들을 내가 대신해 주거나 덜어주고 하는 이런 주고받고 교환하는 사회적인 맥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 명상은 사회적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자비 명상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명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칫 전통적인 방식의 명상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매몰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인 수준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또 자비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성 나라는 것이 없다 물질적인 존재는 없다 이런 것보다는 나라는 것이 매 순간 존재하지만 이것이 변화할 수 있고 관계 속에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그 개체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있다는 그 부분성 전체 속의 부분성 이런 자각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는 전체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그 우리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또는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유일한 것이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명상을 우리가 대할 때 너무 그 고매하고 너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수준에서 명상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하나의 생활 양식 삶의 방식의 하나로 명상을 좀 쉽게 쓰고 그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관점을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 명상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뭐 신과의 합일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삶에서 무너져 있는 여러 분야의 그 무너져 있는 균형, 리듬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5번의 강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명상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기법을 설명하고 명상이 뭐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효과를 설명하기보다는 명상이라는 것을 최소한 체험 이전의 이해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개념들과 현상들 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5개의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모쪼록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명상을 좋아하시고 또 명상을 꾸준히 하시고 싶어하는 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길 바라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데 명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